자, 그러면 거란의 이제 3차 칭에 관련된 푸셈 내용을 이제 강독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 왕의 친조가 고려 측의 거부에 시행되지 않자 건한의 성종은 강동 육지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재침 준비를 했다. 고려에서는 사신을 여러 차례 파견하여 평화 유지에 힘쓰는 한편 건한의 침입에 대비해 개성의 성을 보수하고 서경의 성이 새롭게 쌓였다. 그래서 건한이 이제 수차례에 걸쳐 소금을 공격하다가 현종 9년에 소배합 10만 군에 거느리고 대대적인 침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강감찬이 이제 흥하진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강감찬 등은 흥하진에 나가 하천을 건넜던 건한군을 공격해 크게 격파했다. 예, 수공으로 공격한 거죠. 강감찬은 흥하진 상교촌 문에 저장해 두고 각 건너편에 건너쪽에 기병 12,000을 매복시킨 다음 건한군이 상교촌을 거느려고 할 때 뚝을 터트려 크게 승리하였다. 자, 요게 이제 흥하진 전투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3차 침입 때 흥하진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 흥하진 전투를 무슨 전투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흥하진 전투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상교촌을 건널 때 뚝을 터뜨렸기 때문에 상교촌 전투라고 해요. 흥하진 부근에 있는 상교촌에 싸웠다고 해서 근데 뭐 보통 통상적으로 흥하진 전투 이렇게 부르지 뭐 상교촌 전투가 부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상교촌 전투는 별칭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배업은 이 흥하진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많은 사상자가 되고서는 사익길로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진격하려고 했다. 강민청이 이를 추격해 자주의 내구산에서 크게 격파를 했고요. 시장 조원이 이끄는 고려군은 남해에 온 건한군을 다시 대동강 마탄에 공격해 적군 1만 명을 살해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비압은 더 이상 남아서 공격하지 못하고 개경 진격을 멈추고 철군이 시작을 했고요. 자, 이때 이제 퇴각했던 건왕군을 연주나 위주 등지에서 이런 강감찬의 습격을 받고 위주에 이어 강감찬 습격 500명이 죽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규모 또 전투가 있죠. 건왕군이 기주에 이제 지났을 때 이게 강감찬들이 이들 맞서 싸우겠다. 자, 이때 이제 그 기주전투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그래서 뒷장까지 여기 기주전투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승패를 내지 못하고 대치했던 참에 고려의 지원군이 가세함으로써 정세가 고려에게 유리해졌다. 때마치 비바람이 갑자기 남쪽에 심하게 쳐 깃발이 모두 북쪽에 향하자 고려군이 기세를 타고 맹렬히 공격했다. 건왕군은 크게 패하여 북으로 달아나기 바쁘다. 그래서 이제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다음에 건왕군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수공하고 이겼던 흥하진 전투하고는 좀 다른 전투예요. 양상이. 자, 고려군은 태주하는 적을 계속 추적해 공격했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덮었고 포로 잡힌 병사와 말, 갑옷과 투구, 무기 등이 무수했으며 살아서 돌아갈 자가 수천 명이었다. 건왕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물러간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동 육주도 실패했죠. 그래서 헌종 10년에 건한과 고려 사이에 하약이 체결되고 이후 큰 무력 충돌 없이 평화가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이후 고려가 요로부터 책봉받는 관계로 바뀜에 따라 국초에 갔던 금수호쪽 건한관이 사라졌다. 예, 요것도 이제 건한 정쟁 대건한 정쟁과 관련돼 갖고 그 결과 볼 수 있죠. 더 이상 권한을 금수로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보다 낮게 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후에 덕정과 정조 때
이 정종은 그 앞에 그 고려 시대 때 2대 왕 정종이 있었죠. 3대 왕 정종. 그 정종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 뒤에 중기 때 왕이에요. 자, 정종 때 고려와 건한 사이에 압록강 이동의 건한 어 정건지인 그 보주를 둘러싸고 갈등했다. 아. 그래서 이 보주는 앞에서 한 건 내원성을 얘기해요. 그 내원성을 그 일대를 얘기한 건데 여기가 상당히 요충지야. 그래서 거산이 여기 그 압록강 이남의 의주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강동 육주의 입장으로 때는 고려의 입장으로 때는 강동 육주 앞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였죠. 자, 그래서 이 고려는 어떻게든 이거를 함부받고자 노력을 했어. 어. 그런데 이제 권한은 이걸 거부했죠. 그리고 권한은 압록강 이동에 선보를 가축했지만 더 중축했고 그래서 인제 했지만 고려에서는 권한에 대한 강경책을 포기하고 온건한 대응을 했다.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보주를 둘러싸고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인제 어떻게 회복을 했냐면 이때 예종 때 인제 수복을 했는데 이때 인제 그 뭐냐면 고려는 압록강 이동 지역에 함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건한의 점유권을 인정해 주고 건한에서는 고려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 양국의 외교적 타협이 있었고 결국에 고려는 이 지역을 예종 12 년에 수복할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인종 4년 때였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주가 여기에서 인제 떨어져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수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건한족의 쇠퇴, 요의 쇠퇴를 볼 수 있어요. 요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대신에 금나라가 이제 만주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 보주 지역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진철수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진철수. 자, 그래서 인제 인종 4 년에 요걸 인제 인정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게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서 인제 그 당시 그 고려가 건한하고 그 여진족이 싸울 때 그 당시 그걸 틈타 가지고 요 보주 지역을 장악을 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적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부분도.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한 통을 이제 볼게요. 한 통의 여진족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진족의 관계를 볼게요. 자, 고려가 많은 인력과 경비를 쓰면서 대규모 천리 장소를 추출한 것은 건한뿐만 아니라 북쪽 여진에 대한 대비책도 그 목적이 있었다. 그건 11세기 후반부터 북만주에 있던 건한의 와인부가 점차 강성해져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고려를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여진족들은 토착 여진족이 돼 갖고 얘네들은 이제 그 고려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그들은 이제 수장대에게 기미주를 이제 설정해 주고 그들에게 인제 뭐냐면 고려 간직을 주는 기미 정책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만주 일대 와인부가 커지면서 주변의 그런 부족들을 하나하나 먹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남쪽에 한반도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당시 고려와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 여진족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착 여진들이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고려에게 SOS를 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처음에 그냥 넘어갔다가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이엄과 싸우다 하면 개판 깨지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토착 여진족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냐면 그 와이엄부로 넘어가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쭉 읽어 볼게요. 원래 여진족은 발해 일부에 있었던 말갈족의 유족으로 문화 수준이 낮아 아직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였고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고려에 대해서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공을 바치기도 하고 때론 변경에 침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려는 공을 바친 여진족에 대해서 식량과 철제 농기구를 주고 회유했고 반면 침구한 자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자, 또한 고려는 기순한 여진족들에게 가옥과 토지를 주어 일반 민호에 편입시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진족의 통일세력이 나타나 오히려 고려 압박에 가니 그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자, 와인부에 의해서 통일된 여진은 그 1104년 숙종 9년에 고려에 복속됐던 여진족을 토벌하고 토착 여진족을 토벌하고 항해에 이르는 아울러는 도망간 자를 쫓아 정주강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여진족 중에서도 와인부에 그냥 끝까지 개겼던 그 여진족도 있었는데
그 여진족들이 그 밑으로 쭉 남아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쫓아서 와인부 여직들도 그 밑에까지 쭉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고려는 그 당시 이제 명장이었던 인간과 윤간을 보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다음 천리장성 이북 지역으로 보내서 이들을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이 여진족 와연부 여진족들이 이 부대를 격파했죠. 모두 패배했죠. 예.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진은 기병인데 반해서 고려는 보병이에요. 예. 대적할 수 없었죠. 참고로 이 여진족들은 유목민족은 아니에요. 유목민족은 아니고 이들은 이제 수렵민족이에요. 주생아리. 농경도 약간 하지만 수렵을 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마의 어떤 뛰어난 기병 말을 다루는 그런 솜씨가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기병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자, 근데 고조는 보병 위주죠. 그냥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윤관의 건의를 받아서 이 기병을 중축하게 돼요, 숙종 때. 그래서 요때 인제 요 건의와 관련돼서 또 뭐냐면 기병을 축축해서 삼별초를 만들죠. 요 삼별초도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숙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서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별초는 그 당시 그 송나라의 신법 정책 있죠. 요걸 모델로 해서 만든 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초라는 거는 초군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삼별초의 초는 특별히 뽑았다는 거야. 특별히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종전에 2군 6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중앙군 체제가. 근데 이건 2군 6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다 선거를 해서 징병을 했어. 그래 갖고 대규모 부대를 조직을 한 거야, 대규모. 그래 갖고 인제 별무반을 이제 만들었죠, 이 부대가. 그래서 별무반은 신기군, 신부군, 항마군 요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인제 주요군이 신기군이겠죠. 예, 기병이니까. 그래서 인제 여진족과 싸움에 대비했다. 마침내 그 숙종에 죽고 그 아들 예종 때 윤관에 의해서 여진 정벌이 이뤄지죠. 자, 이때 윤관은 17만 대군을 이끌고 정주관을 출발해서 항우표에 점령하고 그 지역에 구성을 쌓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인제 뭐냐면 문제가 많죠. 이 구성, 동북 구성의 위치를 어디에 비정하고 있어요? 항은평양에 비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요거에 대해서 인제 이거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동북 구성 외에도 인제 항은평양 외에도 길주설 있고 공엄지설도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이따 한번 읽어 볼게요, 요 부분은. 자, 하여튼 동북 구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세우고 나니까 자, 여진족 실지를 회복하기 빈번히 침공을 했어, 공격했고 또 사신을 보내서 함부를 예언했으며 또 고려 조정에서 윤관의 공로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어 구성을 여진족들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구성을 유지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예. 자, 이후 여진족은 아골타 세력이 이제 크게 확장되어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금을 건국하였고 요를 멸망시켰으며 고려에 대해서 4대의 예를 치하도록 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 형제의 예를 했다가 형제 관계를 맺다가 욕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그때 두 번째로 이제 요를 멸망시키고 나서 4대를 요구를 하니까 이때 이제 건신이었던 이자겸이 그 당시 중신대 반대를 불러쓰고 금에 대해서 상표 친신할 것을 경고한다. 그래서 표를 올리고 이거는 황제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진족 황제에게 올리고 친신은 거란이 스스로 왕이 여진족의 왕한테 황제한테 신하로 이제 칭하는 거죠. 이런 결정했다. 그러니까 사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초기에 강경한 기계로 거란의 침입에 항전에 대했던 고려가 인제 문신귀족 때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거란족에게 굴복했다.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을 두산교과서 62 페이지, 보충자료 15 페이지에 제가 발췌해 놨는데 한번 읽어 보죠. 여기 있네요. 앞에서 읽었네. 예.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어 동북 구성은 이제 거기 있으니까만 있고 538 페이지, 아니 583 페이지 펴 보세요. 예. 583 페이지 뿌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초기 여진 간의 관계의 뿌셈 내용을 볼게요. 기미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죠. 자, 고려는 3차에 걸쳐 거란족의 과의 전제를 치는 북진 정책을 주로 동북 방향으로 전개했다. 동북 방향은 여진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동번이라고 칭하였다. 그래서 이 동번이라는 건 동쪽의 변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부족들은 생여진 계통인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 애들이 그 한족들이죠. 한족들이 이제 여진족을 볼 때 생여진, 수겨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생여진은 주로 수렵을 이제 주로 했던 사람들이고 좀 야만시 되는 그 여진족들이죠. 그다음에 수겨진은 어느 정도 농경화된 그 여진족들이야. 자, 그 이들 세경지는 한경도는 물론 두만강 유역이나 그 이북 흑룡강과 송화강 유역에서 거쳐 하고 있었는데 대다수 여진족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부족들은 살던 지역은 대체로 한경도 해안 지역과 두만강 일대다. 여기 유목 생활이라는데 이거 유목은 아니고 수렵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목은 이제 말이라든지 양을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수렵이 주요 어, 목적이야. 얘네들이 수렵 생활을 많이 했고 하여튼 이들 종족은 통일된 정치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눠졌고요. 고려 태조는 동북 지방의 여진족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미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 그러니까 태조 정책의 어떤 기미 정책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여진족들의 이제 그 내용 쭉 넘어가서 천리장성 쌓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 마지막 줄 볼게요. 자, 천리장성 밖의 원근 지역의 여진 전략들이 자진하여 고려의 신하라고 칭하고 고려의 행정구역에 편입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로 빈번했다. 자, 이에 고려는 정부는 지속적인 성을 쌓고 동시에 기부하는 여진족들의 기미주라는 자치주를 마련했다. 자, 이 기미주의 의미가 있죠. 기미주란 고려에 기속한 여진 촉락을 구분하여 각기 주라는 이름을 내리고 여진 추장을 도령이라 임명하여 맡아 다스리게 하는 기속 여진주의 자치주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종 이후에 여러 기미주 추장을 도령체제의 편제해서 국경 수비와 방어선을 삼았다. 자, 이 도령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이렇게 고조의 군사제는 주진군이 있었죠. 이 주진군을 이끌었던 사람을 도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체제도 만들었다는 거야. 이 여진족들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적극적인 조치는 비록 여진들의 자원에 의한 것이지만 동여진 내부 안에 부족한 갈등의 투쟁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30년 뒤에 아성에서 와인부 세력이 커지죠. 그래서 이 와인부 세력이 동본이라고 하는 그 당시 토착 여진족을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 중 일부가 와이엠버 내통에 예전에 이제 동본이라서 기무지에 있었던 그런 그 세력 중에 일부가 와이엠버 내통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동본의 난을 일으켜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파병될 수 있었다. 한번 이제 또 고려에서 보병과 기병 300을 파견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쭉 읽고 넘어갈게 시간 관계에서 다 읽을 수는 없어갖고 다음 내용을 보면 점차 와이엠부의 군대가 동변의 여러 기미주를 차지하고 정중감 밖으로 진출하자 고려는 와이엠부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취했던 왕권 정책을 버리고 무력에 의한 강경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요. 자, 고려와 와이엠부의 전면적인 충돌한 것은 오화속이 석정하게 고려에 침입한 숙종 9년 정월이었다. 석정의 군대가 건한전 일대에 휩쓸고 고려에 복속했던 여진 총략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평의 장성 부근에 출몰하게 됐고 고려는 인간을 파견하고 인간 등을 보내 대비케 했는데 인간 등이 서둘러 성을 나가 석정한 군사를 쳤으나 오히려 패배해 죽은 자가 태반이 되었다. 다시 숙종은 윤관을 도병면
행연 박마 도통사를 삼아 출동시켰으나 대패하여 고 하약을 맺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윤관의 폐주도 앞에 있었던 이 김이주 안에 있었던 그 아직까지 고려에 종속돼 있던 여러 이제 여진족들이 다 와연부 치하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숙종은 윤관의 건의를 받아 정규군 위에 별무반을 편성했고, 자, 임전태세가 갖추게 되었고, 그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눠 문무상과 이서부터 상인 노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 대상으로 했다. 자,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신기군, 기병인 신기군으로, 말이 없는 자는 보병, 신보군으로 편제했고, 급박의 승려들로 구성된 것은 항마군이었다. 그래서 별무반 체제는 기병 양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숙종이 여진 정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예종의 왕이 오르자 부왕의 뜻을 따라서 여진 정벌군을 충돌시켰다. 그래서 예종 2년에 윤 10월 윤관을 원수로 오용총을 부연수로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료진을 치게 하죠. 예. 정주 관문을 넘어 전제에 계신 12월이다. 고려군은 연정 연승하여 135개의 총락을 무너뜨리고 5천 명 가까운 적군을 죽이고 포로만도 5천 명이 넘는 대승을 거뒀다. 자, 이 정보한 땅이 고조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여기 동쪽은 대공령에서 이루고 북쪽은 궁항령에 이루고 서쪽은 몽골양령에 이루고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명칭의 대공령, 궁항령, 몽골양령이 지금 어디인지 몰라.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구성을 쌓았다고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보면 뭐 함주를 비롯해 영주, 웅주, 긴주, 복주, 공영진, 통태진, 숭령진, 지영진 구성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요게 지역에. 그래도 요 지역도 정확히 명칭은 몰라요. 예. 다만 후대 공영진이라는 곳이 그 조선시대 지리지 보니까 어디 두만강 북쪽에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공영지인선은 이때 쌓은 그 구성이 두만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동북 구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볼게요. 그러니까 구성의 현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며 두만강 이북의 한경도 일대에 거쳤다는 견해. 보통 우리가 이제 통론에 나와 있는 이게 학계 통설이 이런 견해죠. 신민사학자들이 주장한 거고 예전에 이병도가 그 주장했던 설이 여기야. 그래서 여기 이설 얘기죠. 한경북도에 있었던 땅.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요거 땅 가지고 여진족들이 뭐가 여기 큰 땅도 아닌데 한 평 정도 가지고 예걸 복구 사신을 보내고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요 땅은 보니까 지킬 수 있는 땅이죠. 요 정도면 성 몇 개 써놓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걸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는 그 한경북 아니 잠깐만 제가 이제 좀 잘못됐네요. 예. 요걸 근데 요걸 제가 선을 잘못 얘기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예. 뒤에 이제 요거를 좀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한경도 일대에 거쳤다는 섬, 그 두만강 일대에서 요걸 얘기를 공영지설인데 요게 공영지설이고요. 예. 앞에서 연결 공영지 있죠? 두만강 북경까지 있다는 설과 그다음 한경남도 일대를 보는 게 이게 길주설이에요. 이게. 세 번째가 항암평화일 때요. 예. 제가 이제 잘못 착각을 했어. 예. 요게 세 번째가 요쪽 설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길주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제가 지도를 엉망한데 여기가 항암평화설이잖아요. 길주는 요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 더 북쪽에 올라가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구성 가운데 최북단의 공영지의 위치는 조선 초기에 두만강 이북을 보았으며 조선 후기에 견해가 나눠져 한백견, 안종복, 신경주, 정약용 등에서 한반도 추정되고 등등 있는데 하여튼 대개에 보면 현지에서 공영지 위치에 많이 놀라 있지만 두만강 700
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되게 이 공영지는 위치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따라서 한경도까지 이렇게 그 두만강까지 보는 그 설도 있었다. 그래서 공영지설은 되게 보면 요걸 위치로 해 가지고 네 요걸 견해로 해 가지고 어 두만강까지 올라갔던 설이 이제 다수설이죠 이게. 아니 다수설이 아니라 되게 공영지의 위치를 볼 때 두만강 북쪽까지 있었다는 견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공영진설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 북쪽까지 동국 구성이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세 가지 관점이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만강 이북의 한경도 일대에 거친 견해, 공영진의 위치를 두만강 북쪽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경남도 일대에 보는 견해 길주설, 그다음에 남쪽의 항평 일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고려는 이제 개척한 구성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결국엔 돌려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려는 그 결과 예종 4 년에 개척한 지 1년 만에 땅을 다시 구성의 함부 결정을 주도했던 군사 백성을 철수시키고요. 고려는 모두 기미조를 잃게 되었고 국가의 위신은 실추되었다. 그래서 건국 이래에 이제 추진되었던 고구려 국토해변 북진 정책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영향 같은 거 있죠? 이 동북 구성에 돌려준 그 결과 영향 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와인부 여진은 강역의 가란전 지역을 확보하게 되고 전 여진족을 단합시켜 고려의 유혹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예종 8 년에 이끌어 아굴타가 여진족을 이끌면서 그들의 세력은 더욱 팽창하면서 만주 지역을 대부분 점령하고 금을 건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진족의 압박을 받은 건한은 여진족 진출을 막기 위해서 고려의 원병을 요청했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하고 양자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다. 고려는 대륙의 어떤 정세에 대해서 크게 군사적인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송나라도 그렇고 앞에 건한의 요청도 거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건한의 태도에 맞춰서 그 당시 고려는 건한이 종전에 보였던 보주와 내원성 일대를 점령하게 되죠. 음. 그래서 보주와 있고 보주의 주요성이 내원성이에요. 예. 여제는 이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이걸 고려에 대한 형제의 매각을 내집을 요구해와 예종 12년 양국의 외교적 긴장 상태에 들어서겠다. 근데 형제의 매각을 안 맺었죠. 예, 거부했고 자 인조 3년에 여진은 거란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송해 수도를 함락시켜 명실에 상부한 중원의 패제를 군림하였다.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고려 쪽에서는 여진의 요구에 지배층의 찬반 경론이 벌이다가 무력정을 포기한 채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여 마침내 4대 1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가 이러한 정책을 취한 것은 현실적으로 금의 세력을 강대해진 데다가 건신 이자겸이 자신의 정권 유지 위해서 대외적인 평화 관계를 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나라 4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결과를 좀 볼게요. 결과. 예, 이로서부터 결과요. 자, 첫 번째로는 군과의 군사적 충돌을 모면했지만 그 당시 그 고려 쪽의 강력한 문화의식을 기반한 북진 정책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부 지배층의 반발은 뒷날 모청 정지상대 건국 정벌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종전에 이제 금나라를 되게 이제 뭐 멸시했죠. 금수받죠. 근데 이런 관념이 고려와 금 사이의 조공채권 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어 여진족을 금수 보았던 관념도 점차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관계를 볼게요. 송나라 관계. 자 고려는 건국 후에 이제 5대 여러 중국 왕조와 고빙하는데 송이 중국에 통일하자 이에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고려의 송의 친선 관계는 북방민족의 거란과 여진족의 흥교 방해를 받게 되고 거란의 침입 후 강화를 믿게 되자 송나라 교빙은 끊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비공식적인 상인과 내만 있을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송나하고 이제 요나 간의 관계에서 그 당시 요나다와 인제 하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 사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사대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공식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다만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종 때 거란의 세력이 또 약해지니까 다시 국교가 재개돼요. 80년 만에요. 자, 고려는 송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 욕구가 많았고 송도 고려를 통해서 권한을 견제하는 의도에서 양국 간의 통교가 다시 열리게 된 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선 관계도 11세기 초엽에 여진족의 흥기가 금을 경국하면서 다시 번무하게 됐다. 송은 금과 손을 잡고 숙적인 요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얼마 안 돼서 금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엔 변경, 그러니까 이제 개봉이죠. 개봉에 함락되죠. 정강의 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원 왕족이 강남을 피신하여 남송을 세워 명맥을 유지하게 되니 고려와 송가의 통교는 약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송이 고려와 친선관계 도모한 목적은 거란과 여진족의 어떤 침에 대비한 그래서 고려의 군사력을 빌리는 데 있었죠. 예. 그렇지만 고려는 중립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송나라의 요청에 대해서 더 안 들어줬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는 친성 정책을 취하면서도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군사적 개입을 회피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고려에 대한 외교적인, 정치적, 군사적인 데 만해서 고려는 대송 관계는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데 힘썼다. 그래서 고려는 사신가 학생, 승려들 소lin에 파견하여 그들의 발달된 유학, 불교, 예술 등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앞에서 했던 것은 이제 또 각자 이제 뒤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고려는 공적인 사신과 사적인 상인들의 왕래로 송과 교육을 활발히 하였다. 자, 고려는 송의 선진 문물을 홍보하였고 또 귀족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송에서 서적, 비단, 자기, 약재, 차, 향로 등을 수입했고 반대로 금, 은, 동, 인삼, 나전칠기, 하문석을 수출했다. 자, 이때 중요한 그 한과 병랑도죠. 그래서 이 병랑도는 송의 상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수입하는 국제 항구로서 성향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귀족사회 전개해 갖고 이제 귀족 정치, 그러니까 12세기 귀족 정치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무신정변까지 이제 과정들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11세기에서 12세기 이렇게 그 시기야.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상당히 이제 문벌 귀족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예. 그래갖고 요때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고 하니까 이에 숙종, 예종, 인종 때문에 왕권 강화 정책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주로 간학을 진행시키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요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숙종은 그 앞에 이 외척이었던 이자희를 무력으로 쳐내고 뭐냐면 양해를 받고 이제 즉위를 했어요. 헌종 뒤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자감에 서적부를 이제 두고 어, 책을 인쇄 출판에 문화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불사를 자조령해 불교 흥령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각국사 의천이 청태종을 창립하여 인주이 씨와 연결된 법상종 얻고 불교계를 통합하려고 한 것도 숙종의 후원에서 힘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주정관을 더 은병과 해동통보 화폐를 주조하여 사용케 했으니 이는 산업 발달에 필요한 것을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앞에서 모델로 했던 것들이 뭐라고 했죠? 신법당을 어떤 개혁 정책 있죠? 이런 것들을 모델로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삼별초 같은 것들 만들고 숙종 때 또 수도를 한번 남경으로 천도하는 계획까지 수립을 했어요. 요때 남경은 지금 정말 한양인데 근데 이제 뭐그 천도만 하고 궁궐까지 만들다가 도저히 그만뒀긴 했지만 자 이런 숙종의 어떤 신법 정치 이런 것들은 송나라의 신법당에 영향을 받았다. 방화성 신법에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예종 때를 볼게요. 자 숙종의 아들이었던 예종은
바꾸는 여진 정보의 십선 한편 안으로 문화 발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학을 육성으로 위축된 간학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학 실제를 뒀죠. 그리고 국학의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서 양원고를 돕고 그리고 대규모 교사를 신축하는 등 그 국학 발전에 노력하였다. 이때 실제는 문학재단에서 그 하나를 구성했는데 이는 문무양학을 함께 일으키는 의도에서 당시 문인세의 생성에 기반한 형상이었다. 이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굴 쳐부시는 과정에서 예, 여진족과 거란족을 이제 물리치는 과정에서 문인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문인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또한 그 당시 문인들의 반발 때문에 그게 없어지게 돼요. 요때 또 뭐냐면 문과도 잠시 실시했죠. 예. 자, 그다음에 예종은 국내 청원관과 보문관이나 한문 연구 기관을 뒀고요. 그다음에 학사들로 하여금 경사와 기타 고전을 연구해가게 했으며 문품을 크게 익히고 유학을 발달시키겠다. 그 다음에 왕 8년에 예의상조서를 만들어 예의상종서를 해갖고 요 예의 격식 등 유교적 제도를 통해 정하는 것을 여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지만 문벌 귀족의 어떤 강세 속에 그 당시 그 중기 시대 때 10세기에서 11세기, 12세기 때 고려 왕들은 간학지능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그리고 유학 진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예종은 납치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당시 유망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문벌귀족들이 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관에서 이탈한 그 농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의 세력들에게 조세를 면제해주고 속존에 간물을 두어서 유민을 안목케 했으며 건농체에 서서 전전의 개간을 장려하고 구제도감이나 해문국을 설치해서 백성들의 진율과 치료를 담당하겠다. 치료는 이제 아픈 걸 치료해준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나 이제 숙종과 예종을 이어 인종과 의종 때 이미 기욕 정치가 기울여져 있었다. 자, 인종 때에는 숙문호학의 왕으로서 교육과 유교 진흥을 심었고요. 그는 식목도감 하여금 학교의 학제를 상정케 했고 중앙의 경사 육학을 제도 마련하여 국자감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 각 중에 하나를 세워 지방 교육을 담당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왕이 당시의 학자들이 중국의 유학을 잘 알지 못하고 정작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걸 개탄하여 김부시라고 하고 삼국사기를 편찬했죠. 요 삼국사기는 상당히 중요해. 요게 기출에 많이 나오죠. 예. 또 삼국사기 부분은 나중에 뒤에 문화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인종 때 만들었다고 편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종은 유신의 교를 내서 건농 역전을 하게 하고 뭐 그 외에도 정해진 조세위의 행령을 어, 금하고 백성들 어루만져 도망치지 않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침탈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한 걸 알 수 있다. 또 동서대비용과 제입을 갱신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인종의 어떤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유명한 이자겸의 난과 모청의 난이 나죠. 요때 일어난 거예요. 예. 요거는 따로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이자겸과 모청의 난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혼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중한 통합공사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주었다. 즉 이자겸 난으로 불타버린 만월대를 제거한 만월대라는 것은 고려의 궁성이에요. 예. 개성에 있는 궁성이에요. 궁성.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월대가 궁성인데 좀 특이하죠. 이거 오늘날 경복궁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경복궁하고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태안에 굴포 운하를 줬어요. 굴포 운하는 뭐냐면 저기 이제 충청도 가보면 이렇게 있어요. 삐죽한 태안반도 있죠. 이 태안반도에 안흥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되게 험로인데 여기가 암초가 많아가지고 여기 좋은 손이 많이 걸려.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뭐냐 파가지고 여기를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가 잘 안 파졌어. 왜 안 파졌냐면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 땅이 바위로 돼 있어갖고 여기 뚫지를 못해. 지금이야 뭐 다이아몬드 하얗게 터트려가지고 뚫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굴포 운하를 이렇게 파다가 뭐냐면 중단이 됐어.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개척을 하다가 요것도 바위에 걸려 갖고 이제 그만두고요.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벽골제를 수축하여 무당의 말을 쫓아 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종이 내지에도 힘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실정 때문에 농민들이 유미로 떠다닐 뿐만 아니라 도적으로 하여 반화 운동을 일으키기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예. 자 이런 실정은 의종 때 들어서 이제 급도를 이뤘다. 의종은 이제 이때 무인 정권 때죠. 무인 정변이 일어날 때인데 자 의종 때는 처음으로 생원시를 시하기 시작했고 최윤희로 하여금 고금의 조정 헌정을 모으고 당제를 두루 채취하여 고금 상정례를 지키게 했다. 이 고금 상정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게 나중에 인제 그 몽골 침입 때 거의 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한 걸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고금 상정례를 나중에 인제 누구야? 이규보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규보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최씨 정권에 지원한 애 그 당시 인제 그걸 가지고 뭘 금속활자로 다시 찍어냈죠. 예. 그 최초의 금속활자죠. 자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요게 공군삼중리 그 예전과 지금의 여러 예법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 왕실 예법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요. 예.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아마 목판으로 이제 이걸 찍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복간된 그 고금상중례는 어 그 금속활자를 찍었어요 요거는요. 예. 자 이로써 역대 예제가 갖춰졌는데 그는 호문의 구세였지만 경학보다 문학을 좋아했고 이 견학보다는 이제 이 경학은 어떤 시무나 그다음 정책 같은 것도 관련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문학은 시를 짓는 거예요. 시를 짓는 거예요. 시나 부를 짓는. 근데 시와 부를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시와 부를 좋아하는 왕 시켜 놓고 정치를 못 했어.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시를 좋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연산군도 시를 되게 좋아했고 성종도 시를 잘 지었다고 하죠. 자 하여튼 경학보다 문학을 좋아했고 시짓기를 즐겨 군소 무인배와 한간대가 어울려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는 또 여러 이군과 정대를 짓고 유흥에 즐겨 국비를 낭비했고 백성들의 생활 도탄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그에 나중에 무신반란을 촉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귀족사의 붕괴 좀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어 마지막 인증번호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17번.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자겸난과 모청의 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 권력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귀족사의 전성기 문종 이후에 의종 때에 이르러 귀족 정치의 전개는 점차 귀족사의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는 과정이기도 한다. 그 문벌 귀족들은 가구와 음소를 통해서 간직을 독점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간직에 따른 전시가나 공음전 외에도 사전을 받고 그다음에 특히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탐정을 통해서 막대한 사전을 경범했다. 자 이렇게 그 정치 권력과 경제적 특권 확대를 둘러싸고 그 지배층의 내부 분열을 야기했다. 요때 사전이라는 것은 왕이 특별히 준 토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금제와 정식과 토지에도 사전 같은 걸 줬죠. 예. 이렇게 해서 인제 토지를 확대시켜 놨죠. 자, 귀족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지배세의 내부 분열은 정통적 문벌 귀족과 지방의 어떤 신위 관료사에 대해 나타났다. 자, 이 정통적 문벌 귀족들이 아까 음서나 그다음에 이렇게 공음전 등등을 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특히 이제 농장을 확대시켜 나죠. 근데 가거나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신진 관료 세력들은 그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특히 이 신진 관료 세력 중에 대거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서경 출신들이야. 예전에 이제 고려 태조 때부터 서경 출신들을 되게 우대했거든요. 그 과거 시험에서도 커터제를 실시해서 이 서경 출신들 많이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 볼 때 개경 보수 문벌 귀족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부가 이제 한정돼 있는데 자신이 좀 먹으려고 하니까 신진 관료 세력들이 근데 그걸 다 정통적 문벌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인제 귀족세력 간에 또는 신진관료세력과 그 당시 또 뭐냐면 문벌 귀족사회 네 분이 있었고 또 신진관료세력은 또 지방 항리 출신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력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 이재학의 난과 묘청의 난이다. 자, 그러면은 인제 좀 보면 이재학과 묘청의 난 자체는 되게 중요하죠. 뭐 기출에 많이 언급됐고 역교론에서도 묘청의 예전에 난이 나왔더라고요, 예문으로. 자, 보면 이자겸은 고려 전기 때 최고의 귀족 몽골 귀족 인주이씨 집안이야. 앞에 이제 제가 인주이씨 집안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종의 외구, 외할아버지가 되어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 그는 또 인종이 즉위하니까 예정의 동생인 대방국 부를 왕에 찬탈했다는 제목으로 제거하고 이와 함께 한양인, 문공민, 이영들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했어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방국 부왕을 찬탈을 했다는 것으로 처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인, 문공민, 이영 같은 걸 음모에 가담했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뭐냐면 그 왕을 보좌해 주는 인종을 보좌해 주는 그런 측근 세력들 다 없앴다는 거야. 예. 요 이 사람들이 다 측근 세력들이에요. 이런 세력들. 요게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예. 그래서 측근 세력들을 역적 찬탈했다는 명분으로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처형을 하고 그래서 이장의 일파는 그들에게 도전 지방 출신의 신진관료를 제거하는 정치적 택동이었다. 요때 지방 출신의 신진관료들은 대부분 서경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제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서경 출신들이 출신의 신진관료세력도 많이 등용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근데 이장현에 대한 반대 세력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다. 이장현의 건설을 탐하여 인종에게는 이장현은 건설을 탐하여 인종에게 그의 두 딸을 왕비를 들어보냈고, 그러니까 그의 두 딸이라는 거는 이제 인종의 입장은 고모죠. 고모를 이제 왕비를 받아들인 거고, 마침내 인주를 폐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야심까지 품게 이뤘다. 이에 1126년에 그 당시 이제 안보진 같은 국왕의 측근 세력들 이자금을 또 제거를 하려고 했지만 또 뭐냐면 이들은 문벌기조 반대해서 왕권 옹호 세워서 신진 관료 맥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이들 세력들도 또 뭐냐면 척추경의 군사적 행동에 의해서 실패하죠. 그래서 두 번에 거쳐 가지고 이런 측근 세력들 이자경의 측근 세력들을 다 쳐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종의 오른쪽 팔과 왼쪽 팔 다 쳐내고 수축을 다 잘라버린 거죠. 자, 요거 내용을 기억을 해 주시고 이들 대부분이 서경 출신자들이고 상당수가 지방 항리 출신이에요. 예. 그 이자겸은 인종을 살해하는 등 살해하려고 하는 등 행포를 다했으나 두 딸을 시켜 갖고 독약을 이제 물려 바치게 했는데 두 딸이 마음이 약해 가지고 먹지 말라고 갖다 버렸죠. 자, 근데 이제 그때 이자겸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척추경과 방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척추경에 의해서 축출되고 이자금은 제거돼. 근데 이자금은 이제 제거됐다고 얘기하면 죽지는 않고 기양 갔어요. 왜냐하면 인종의 입장을 때는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냥 기양을 보냈는데 자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인주이 씨는 몰락했고 고려 정계 귀족사회 붕괴된 발달이 되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자감에 의해서 인제 모총의 난이 일어나죠. 요 모총의 난도 되게 유명하죠. 이 모총의 난은 풍수지리설과 관련돼서 예전에 또 한번 나왔어요. 풍수 도청사상. 그래서 무슨 귀지설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서경귀지설 관련돼 갖고 어 나왔죠. "서경에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건데 자, 노총의 난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도 개경의 문벌귀족에 대입한 지방 신진사들의 반항 운동이었다. 자, 이재명 난 때 궁궐을 불타버린 개경은 항폐해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이때 고려는 밖으로 금에 대한 사대 예를 취하게 되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이 이제 사대 정책을 했다고 했죠. 백성들은 허탈을 적게 되었다. 자, 이러한 내의 정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개경의 문벌 귀족을 넘어뜨리고 이용하여 문벌의 귀족들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혁신 정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청이나 백수한 정지상들이 서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들은 어 풍수 도참 사상을 이용했죠.
개경의 지덕이 세하고 서경의 지덕이 왕성함으로 그 당시 서경에 천도하여 천하를 가히 아울 수 있고 금도 수수 와서 항복하면 해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서경 기치설 주장을 여기에서 주장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풍수 도참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이디야 이드는 서경의 명당이라는 곳에 대화경을 짓고 칭지의 건원을 했어요. 항제를 칭하고 건원을 했죠. 연호를 사용했죠. 예. 그래서 궁굴 정보를 주장했다. 그 연호 사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가 초기 때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예. 근데 강종 이후부터는 연호 사용했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좀 자주적인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당시 고려 사회가 풍미했던 풍수 지리를 이용하여 그 사대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을 벗어나 서경의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해 보려는 의도였다. 자, 묘청의 서경 총독은 오랫동안 문벌 정치로 약화된 왕권을 부흥시키려는 인종이 받아들였지만 김부식을 중심한 개경파 그 문벌 귀족 이들 미신행위를 공박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실행할 수 없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묘청이 좀 술술 썼는데 이게 밝혀져요. 예, 묘청이 이제 그 인종이 그때 개경에 대학원을 지을 때 갈 때 그 당시 이제 호수 밑에 기름을 이제 좀 놔둬요. 물 먹은 이제 떡을 밑에 가라앉고 그 있다가 인종이 지나갈 때 그 물 먹은 기름에서 무지개 빛깔이 나니까 이게 이제 길조다 하면서 선전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김부시 좀 이상해서 밑에 잠수를 통해서 보니까 그 기름 먹은 그 뭐냐면 떡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인종이 빡쳐 가지고 도와서 다 취소시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에 모청은 마침내 석연의 반란을 일으켰고 국호는 대의, 연호는 청계, 수소 청견 대충이군이라고 칭했으며 여기에서 그들의 자주적 의식을 나타볼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나 이 거사는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김부식이 이끈 강군의 토벌 1년 만에 진압했죠. 이때 김부식이 이제 토벌할 때 평양 개성안에 있는 그 서경세력들 다 수청을 했어요. 그 모청과 연결되어 있는 서경세력들 다 숙청을 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정지상이죠. 이 사람이 되게 문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부식과 좀 대립을 했었고 김부식은 항상 정지상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물론 서경파지만 그리고 앞에서 건국정벌이나 그 개성 서경천도를 찬성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모청의 반란에 가담했던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김부식이 이걸 모청의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원정군을 나가기 전에 전기상을 죽이고 나가죠. 예. 좀 약간 사람이 쪼잔한 것 같아. 자, 그랬든 이와 같은 귀족사회 모순은 지배 세력의 그 내부적 분열을 일으켜 이자겸난과 모총의 난을 포면화됐다. 자, 이 양난을 일단 수습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귀족사회의 모순이 해결된 건 아니었다. 이리하여 고려 귀족사회는 그 근저부터 동요하고 점차 붕괴된 길을 걷게 되었다. 자, 서경청도 관련된 내용 한번 5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5페이지 보면 서경청도에 대해서 묘청 윤원인 김부식의 주장 내용을 볼게요. 예. 윤원인은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면 윤간의 아들이에요. 윤간의 아들이고 이 사람 파평 유씨 집안이죠. 이 윤원이 예전에 공군역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당시 뭘 주장하냐면 연호 사용은 인정해. 인정해. 근데 서경촌도나 이런 것들 궁극정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실성이 없다 해서 서경천도와 금국정보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약간 뭐냐면 중간파적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 파평 윤씨 집안이기 때문에 개경파로 분류할 수 있죠. 개경. 그렇지만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세이긴 하지만 다른 문벌 귀족세력과 달리 좀 더 약간 모총의 주장에 약간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남 좌파 요 정도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나중에 김구식한테 밉보여 가지고 지방 항지구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 노총의 입장을 볼 때는 노총은 당연히 연호 사용도 인정하고 석영천도나 건국정벌도 주장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석영 기치서를 이용해 갖고 이제 그걸 주장했고 그 사료 내용 자체가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석영 이몬역의 땅을 보니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하세라서 근거를 세우고 여기에 옮겨 지내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을 것이요. 금이 술수 항복할 것이며 그 다음에 36개국이 다 신하가 될 것이다. 요 내용이고요. 자, 윤원희의 주장을 보면 자, 연호를 세우려고 청한 것은 우리 임금이 높이는 정성을 근본한 것이니 태조와 강조의 연호를 세운 것도 있고 신라와 발해를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대하라는 말에서 참여하지 않았고 정지상과 같은 같지 않으면 폐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호 사용은 인정하지만 성형천도와 건국정보는 인정하지 못했다. 정지상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총은 이제 정지상하고 동일한 주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김부식의 주장을 보면 김부식 입장은 윤원희는 좀 약간 색깔이 회색지대죠. 이 사람은 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의심한 거야. 이 사람이 정치상을 결탁했다. 그 당을 만들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윤원희는 노총하고 정치상은 좀 다른 인물이에요. 그 하여튼 김부식의 주장은 윤원희가 정치상을 결탁하여 서로 죽기를 맹세한 당이 되었으니 크고 작은 함께 이들 함께 위논하고 임금이 서경에 행차했을 때 글을 올려서 연호를 세우고 한결 칭하기를 청했으니 대개 금을 경록케 하여 그 틈을 타서 자기 세력이 아닌 사람을 처치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윤원희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칭지의 권원과 서경총도에 관한 모총과 윤원의 견해를 보자. 자, 일단은 칭지의 권원과 서경총도는 모총은 창성이죠. 근데 윤원희는 칭지의 권원은 인정하지만 서경총도나 건국정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예,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제 본 거야, 이 사람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채호가 이 모총의 서경총도 운동에 대해서 볼 때 이걸 이제 뭐냐면 모총을 되게 비난을 했어. 우리가 모총을 이제 높게 평가한 게 아니라 이 신채호는 모총을 비난한 거예요. 어, 윤원희 같은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총이 권고망동하게 이렇게 안을 읽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정치 구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자주적인 기상에서 사대적으로 바뀌었다.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모총의 서강총동 운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본 거야. 잘못 알려진 게 이 모총의 서강총동 운동이 뭐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신치호는 오히려 이 모총의 행동을 권고망동하다고 비판을 한 거야. 이 사람이요.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내용이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어 아까 전에 이제 읽다가 좀 잘못된 내용을 좀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자겸의 난과 관련된 모총의 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뿌세미에서 읽어 볼게요. 이거 끝나고 인제 끝내야 될 것 같아. 끝내요? 예. 92 페이지 펴 보세요. 92 페이지. 이게 넘기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아이패드가 되게 넘기는 게 자연스러워. 자, 여기 보면 문벌귀족의 형성 부분은 각자 읽어 보시고 이자겸 난부터 볼게요. 자, 인종이 즉위하면서 인주 이씨 집안이 이제 경원 이씨 집안이라고 하죠. 이 집안이 크게 신장했고 인주 이씨는 인종의 외적 가문으로서 인종 옹립한데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인종이 즉위한 해 12월 이자겸이 일단 예종 때 중요한 인물들 중인데 그때 예종의 측근 세력들 그러니까 인종이 앞으로 이제 측근 세력이 될 사람을 다 제거해 버렸죠. 그래서 예종의 동생인 대방국 보를 위시해서 하나니, 문공민, 이영, 정공혁 같은 50명의 사례를 했고 유배했는데 이건 인종의 이제 측근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아예 제거시킨 거야. 자, 이들 대부분은 이제 지방 토착 세력들, 주로 서경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자겸은 인종의 정권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시도했고요. 국왕은 이자겸을 각별히 대우하면서 순독부를 설치하고 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제 계부를 그러니까 시급을 줬다는 거죠. 보통 시급은 공주라든지 왕자한테 주거든요. 근데 이걸 신한테 준 거야. 그만큼 이제 건세가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지와 의대를 내려주었다. 그래서 문벌 귀족 가운데 이처럼 이자겸이 인주이시 가문이 독주마자 다른 문벌 귀족들이 이를 견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한편 여진은 예종 10년 금을 건국하고 인종 3년에 요를 멸망시켰으며 그해 고려에 대한 군신 관계를 사대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문벌 귀족 출신의 고위 간인들은 분계죄를 걸고 받아들였다. 이자겸이 이제 끝까지 주장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인조 4학년에 또 인조의 이제 측근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내시지우 김찬, 내시 녹사, 그다음 안보림 등등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엔 이들도 척추경 세력들의 연합을 하는 이자겸 세력들에서 제거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왼쪽 오른팔 다 잘라냈고 결국에는 인종은 너무 이제 죽을 걸 두려워해서 외할아버지에게 왕이 되고는 이제 요청을 했지만 이자겸이 좀 형식을 강조했던 사람이 거절했어 일단은.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자겸 일단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자겸 척추경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척추경을 이자겸을 떼어내고, 예, 그리고 이자겸을 사로잡혀 이 사람 유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인조 5년 3월에는 척추경마저도 암태그 유배를 보내서 결국에는 인주 이씨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인자겸의 난은 그 문벌 귀족들을 타파하는 난이 아니라 문벌 귀족 안에서 뭐냐면 내분이었다 보시면 돼요. 또 문벌 귀족 안에서 내분과 또 문벌 귀족과 신이 관료됐던 싸움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문벌 귀족 안에서도 이자겸 관련된 세력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이 없어지니까 그 제2의 이제 세컨드 집안이 이제 경주 김씨 집안인데 그 김부시로 대표는 경주 김씨가 실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 하급 지배층 출신이 활발하게 진출하기 여전히 어려웠다. 자, 모충의 난을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딱 볼게요. 이자겸의 난후 민심이 홍해진 상황에서 서경 출신의 승리했던 모충 등이 서경을 천도하면서 국가의 중흥을 이룰 수 있다는 풍수 도창설이 유포되어 서경청도를 선사시켜 이들에게 왕권을 장악하겠다. 자, 모총은 개경의 지덕이 다하고 서경의 지덕이 왕성하므로 이곳으로 천도하면 천하를 아울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또 여진족이 세운 금나와 사대 관계를 맺은 사실 비판하고 금을 정벌할 거와 칭제 건원을 주장했다. 노총의 서경청동에 대해서 당시 문벌 귀족이 제어당한 인종은 처음에 호의를 보내어 서경의 궁궐을 세우도록 하여 직접 행차하게 했다. 그리고 개경 내에 모총들이 견해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확대됐고요. 자, 거기에 뭐 홍인석, 그 다음에 이중복, 뭐 문공인, 이경철 이런 사람들이 동조했다고 그죠? 근데 이제 본래 서경은 고구려 수도로서 태조 때부터 중시했으며 개경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했죠? 분사제도라고 했죠. 분사제도. 오늘날 세종시처럼 이렇게 그런 제도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진 정책의 보루였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상징적 지역이었다. 역대 국왕이 자주 행차했으며 때로는 천도하는 시도가 있었다. 자, 서경천도는 개경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던 문벌 귀족대 반대 부닥치고 국왕도 점차 천도에 대해 소극적 변함에 따라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모청은 인조 13년에 그 당시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 연월 청계, 스스로 청경 충의경이라고 칭하면서 서경에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모청의 난에는 서북 지방의 농민들이 다수 가담했다. 이들은 신속하게 항해도 북쪽의 전령, 자비령 일대를 차단하고 반역사실 중앙에 알리기 전에 군대를 정비하여 바로 개경으로 진격하려고 했는데 김부식 등은 이들을 토벌하러 가기에 앞서 천도파에 가담했던 인사들 가운데 개경에는 정지삼, 김한, 백수환, 최봉신, 응주인,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묘총하고 연대 갖고 뭐 반란을 일으켰던 객관적인 증지 뭐냐면 증거가 없어요. 다만 정지상하고 묘총이 친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런 서경 출신이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이승사는 다 제거시킨 거죠. 자, 결국에는 이 묘총의 반란은 정복의 공격으로 1년 만에 진압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묘총의 나는 왕권 자체에 대한 도전보다 중앙의 문벌 귀족이 타도한 점에서 주 목적인 것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묘총의 난의 실패로 돌아서자 서경이 운영했던 독립된 정부 형태 군사제도가 크게 변모되고 그 위치가 현저하게 하락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전에 말했던 조이총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 군사제도가 폐지되죠. 그래서 서경의 이제 관리 제도는 간직 제도는 이제 일종의 토간 조직으로 바뀌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서경을 격하는 이제 서경민들이 어떤 개경 중앙 정부에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약간 우대를 받았으니까 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묘총의 난 이후에 이제 뭐 커터제도 폐지하고 군사제도 이제 많이 이제 격도 약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조이총의 반란으로 일어난 거야. 조이총의 반란. 그래서 19세기 때 우리 조선시대 홍경래의 반란 같은 거 있죠? 이건 서북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는데 어 근데 이 조이총의 난도 그 불만도 있어요. 중앙조의 반란인데 좀 결이 달라요. 얘네들은 예전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뭐냐면 노총의 난을 계기로 뭐냐면 기득권 뺏긴 거에 대한 불만이었고 19세기 때 그 노총 그 홍경의 난은 원래부터 그냥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난이었어. 좀 결이 달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결국 이자교난과 모충의 난은 모두 소수 문벌 귀족의 독주와 왕권 약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며 다만 전자는 그러니까 이자교난이죠. 전자는 특정 문벌 귀족과 국왕의 대립 또한 문벌 귀족의 간의 대립이 강하게 불출됐으며 후자는 개경의 문벌 귀족과 서경 출신 관료의 대립이 발생했다. 자, 후자에서는 서경 출신 관료뿐만 아니라 지역과 농민의 승려도 참여했음을 주목한다. 자, 이런 난을 겪으면서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혁이 없었고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문벌 귀족 사회를 부정하는 무신난을 맞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사료도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료도 많고 교과서에 있는 사료도 상당히 중요한 사료도 많아요. 예, 이것도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국 통론인데 이제 무신의 난이에요. 무신 반란. 예. 자, 이 무신 반란 관련된 내용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무신 정권기의 어떤 뭐 중방이라든지 교정도가 뭐 서방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무신 정권기의 어떤 그 기구들 있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죠. 시간 관계에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